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자 시댁에서 1년 넘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시댁에 들어가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운이 나쁘게도 시댁에서 잠시 살아봤답니다.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과 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분노를 유발하는 두 모자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해 보겠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다가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트림이 나올 정도로 속 시원한 반전이 담겨 있으니 중간에 나가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몸이 약해지셨고 병으로 이어지며 1년 동안 희귀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글로 써보니 많이 슬프지만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진 않아요. 여하튼 저희 아빠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이자 전국에서 이름난 태권도 고수였습니다. 소시적에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지방에서 아빠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부차 들려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오는 청년들도 많았죠. 아빠는 그런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조금의 기술이라도 알려주고 보냈답니다. 저 역시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태권도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습득한 게 있어 유아기 시절에도 기합을 내며 발차기를 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에게 가볍게 발차기를 해주며 혼쭐을 내줬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어요. 제 실력은 아빠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밥 먹고 한 게 태권도뿐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고3 때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국가대표 후보를 뽑는다고 하여 이를 갈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남들은 수능 공부할 때 저는 체육관에서 다리를 찢어가며 구슬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대회에 나간 저는 예선전을 매우 가볍게 통과했고 본선으로 올라가서도 큰 실력차로 상대를 때려 눕혔답니다. 마지막 결승 시합이 있는 날 국가대표로 올라갈 부푼 희망으로 시합장에 나갔어요. 상대는 저만큼이나 강한 여자애였습니다. 아빠와 같이 운동하던 후배의 딸이라고도 했죠. 상대 선수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했지만 저는 가소롭게 보고 씩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강해봤자 저를 이기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합을 시작했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여러 발차기를 하며 공격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주 가볍게 피하며 놀려주었죠. 넌 은메달밖에 안 되는 실력이다. 오늘 널 가지고 놀아줘야겠네? 닥쳐. 네가 아무리 유명한 년이어도 반드시 이길 거야. 간다. 뒤돌려 배차기. 2단 옆차기. 얍! 저는 아주 가볍게 상대 선수의 발차기를 피하면서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No. 동작이 너무 느려. 이런 실력으로 최종까지 올라온 게 용하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요리해줄게.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뭐야? 고작 그거 가지고 벌써 아파 죽으려고 하네? 너도 다른 애들이랑 별반 차이 없구나. 그럼 마무리를 해줄게. 540도를 넘은 1080도 돌려차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나만 가능하다. 아자! 몸을 공중으로 띄우고 빙글빙글 돌아 저의 발등을 상대 선수의 턱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여서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상대 입에서 하얀 개거품이 흘러나오더군요. 그리곤 온몸을 팔딱거리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심판의 의료진이 상대 선수에게 몰려들어 뺨을 때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발작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들것으로 실려 나가게 되었죠. 제가 수백 번의 시합을 나갔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다쳐서 나가는 건 처음이라 겁에 질려서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코치님과 감독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상대 선수가 잘못될까봐 걱정만 됐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상대 선수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함몰된 턱을 수술하게 되었어요. 저의 발차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저는 상대 선수가 입원한 병원에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며 웃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턱뼈가 부러져서 말을 못하고 빨대로 물과 음식을 먹는 걸 보니 마음이 몹시나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태권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누가 저에게 발차기를 맞고 의식을 잃고 빨대로 밥을 먹을까봐 두려웠답니다. 제가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이 아닌 무시무시한 기계로 만들어진 것 같아 제 인생에서 태권도를 버리기로 했어요. 아빠는 시합을 뛰다 보면 부상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라며 제가 포기하는 걸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버려서 도복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태권도 인생은 고3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시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맹세하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준비를 3년 동안 해온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올 리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수능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품을 떠나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취직 역시 지방에서 했어요.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도 이 정도면 공부를 못했던 저에겐 큰 성과였습니다. 저는 저를 채용해준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회계 업무는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회사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방에서 혼자 보냈더니 어느새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회사 5년 차로 돈도 제법 많이 모아서 괜찮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걸 못하는 게 큰 단점이었어요. 태권도 할 때도 밥만 먹고 발차기만 했었는데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취미 생활로 운동도 하고 모임도 가지던데 저는 회사 일을 마치면 집에서 밥 먹고 쉬는 게 전부였답니다. 저는 곧 맞이할 30대도 이렇게 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어요. 여태 살면서 남자가 먼저 저를 좋다고 해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과장님이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어 무시하고 말았는데 6개월 동안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남자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줄 남자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과 몰래 사귀기 시작했는데 6개월 뒤에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상사들이 언제 국수 먹여주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답니다. 그리고 소문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곧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이 되자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자 제 마음이 무조건 결혼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덩치가 꽤 있으신데 모두 근육으로 보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운동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목에 승모근이 있으시네요. 그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닌데 혹시 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난 유도 선수 출신이야. 왕년에 내가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고수였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 몸에서 피가 뜨겁게 들끓지. 지금도 취미로 유도하러 체육관에 나간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오빠는 복싱을 했고 어머님은 유도를 하셨군요. 넌 운동 안 했니? 공부만 하고 살았던 거야. 시어머니 질문에 예전에 저에게 돌려차기를 맞고 의식을 사흘 동안 잃었던 상대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괜히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성장했어요. 전 몸치에다가 운동에는 관심도 없어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연약해 보이는 게 좀 아쉽구나. 내 며느리가 되려면 그래도 건강한 취미 하나쯤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빈말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친정 아빠한테 예비 남편을 소개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예상도 못한 말씀을 하더군요. 신혼집을 고르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아빠 앞에서 저를 시집살이를 2년만 시키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에 아빠는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느냐며 그냥 신혼집을 마련해서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당장 헤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요. 제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아들과 며느리와 한 2년만 좋은 추억 쌓고 내보내면 안 될까요? 살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새애기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하긴 저도 딸을 혼자 키워봐서 아는데 하나 있는 자식을 내보내면 우울감이 심하게 오죠. 그럼 제 딸 호연이 생각을 물어보죠. 호연아, 사돈 말씀대로 2년 정도 시댁에서 지낼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친정아빠를 꿰어놓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친딸처럼 여기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시어머니의 뜻으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걸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1개월 차에는 서로 탐색전을 하는 중이어서 그런지 부딪히거나 갈등 빚는 일이 없었어요. 살림을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 저는 회사 생활만 잘하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너 아주 재밌는 애구나.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얼마나 가는지 보려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대단하다 넌.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니? 시어머니 앞에서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는 걸 보니 애미 없이 큰 티가 팍팍 나는구나. 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기본적인 청소와 빨래는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깟 너랑 내 아들 빨래?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거? 그게 살림이니? 네 주둥이로 들어가는 거 누가 해주고 있니? 바로 나야. 아무리 시애미가 편하게 지내라고 해도 너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 애가 내 며느리라니. 눈치코치도 없고 개념도 없네. 얘 잘 들어라. 앞으로 이 집 살림은 네가 모두 다 해라. 난 뒤에서 감독하면서 널 가르칠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홍구멍이 날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살림을 도맡아서 하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매일 어떻게 아침 저녁을 챙기고 집안 청소를 다 하겠어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회사 생활하셔서 못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늙은 시애미가 계속 살림을 맡아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고귀한 며느님 앞에서 무식하게 시짜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존댓말로 화를 내시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또 하게 되면 일이 커질까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표정을 풀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는데 보수적인 시어머니는 간단하게 차리는 밥상이라는 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첩 이상의 반찬을 새벽마다 만들어야 했고 찌개도 한 번 먹으면 다 버리고 매 끼니마다 다른 거로 끓여야 했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매일 닦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벽증이 있으셨는데 창틀에 조금의 먼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화장실을 항상 물기 하나 없도록 닦게 하셨고 침대 커버는 매일 갈아주고 이불과 베갯잎도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해야 했습니다. 결벽증 시어머니 밑에서 살림을 몇 달 해봤더니 정신병이 올 것 같았어요.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괴롭게 시간을 보내야 했죠. 불만은 쌓여갔는데 남편은 제가 당하고 있는 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방에 있으니 화도 내지 못하고 참아야 했죠. 회사에 가면 남편을 옥상으로 불러 제가 시집살이가 괴로우니 편을 들어주지 못하겠으면 빨리 분가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오빠, 나 집에만 가면 힘들어 죽겠어. 어머님의 결벽증에 맞추기 힘들단 말이야. 우리 분가하자. 나 이렇게 살다간 2년 안에 도망 나올지도 몰라. 뭐? 당신 지금 날 불러다가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당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살림을 똑부러지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데 살림 좀 했다고 징징거리냐?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자기 몸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당신은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뭐? 요즘 여자들이 어째? 치, 오빠 나도 돈 벌어. 오빠만큼 번다고. 똑같이 버는데 왜 살림은 여자만 해? 오빠가 중간에 나서주면 내가 덜 힘들 거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주면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성질을 부렸더니 제 배에 뭔가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주먹이었죠. 복싱을 했던 남편이 저에게 주먹을 날린 겁니다. 저는 윽 소리를 내며 배를 부여잡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담배를 꺼내 물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이래서 여자는 패야 한다는 건가 봐.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게다가 우리 엄마 흉을 봐? 지금 날 때린 거야? 주먹으로 내 배를 때린 거냐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꼬우면 너도 한 대 치든가. 자,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 대 줘봐. 순간 제 발이 꿈틀거리며 움직이려고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을 공격하지 않기로 한 맹세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이 저를 때린 건 용납할 수 없어 말로 표현을 대신했습니다. 여자 때리는 놈이 내 남편이라니. 당신 원래 이런 놈이었어? 난 이런 몰상식한 짓 하는 사람하고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그래 해. 난 아쉬울 거 없어. 우리 둘이 이혼하게 되면 누가 이 회사에서 나갈 것 같아? 여자인 너겠니? 남자인 나겠니? 그리고 이혼녀 딱지 붙으면 다른 데 가서 희롱이나 당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여자들 운명이라고. 아주 웃기는 자식이네. 누가 이혼한대? 잘 들어.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못 참아.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경고를 하고 옥상에서 먼저 내려갔고 남편은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고 회사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참고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돌아갔어요. 분명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 다시 출근한 기분이었죠. 결벽증 시어머니가 집안 바닥을 막싱하라고 저에게 임무를 주더군요. 치약물로 깨끗하게 닦으라는 겁니다. 그냥 닦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침대와 장롱을 모두 드러내고 그 밑을 싹싹 닦으랍니다. 퇴근해서 저녁 7시 반에 들어온 저 혼자 말이죠. 저를 굴려 먹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방귀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집안을 치약물로 막싱을 해요. 장롱이고 침대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드러내고 닦겠어요. 막싱을 하려면 어머님과 남편도 같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전 못합니다. 꼴랑 막싱하는데 세 사람이 같이 하자고? 너희 인생을 아주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서 지냈다고. 그뿐인 줄 아니? 밥상 차리는데 기본 2시간씩 정성을 들였단 말이야.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난 군소리 없이 다 했었다고. 어머님, 아무래도 전 어머님 같은 며느리가 되기는 글렀나 봅니다. 저 못하겠어요. 오늘은 스트레스도 심하고 몸도 안 좋아요. 어머님의 잘난 아들이 저를 때렸거든요. 주먹으로. 배를 가격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에 화가 나서 그런 줄 알고 혼을 내는가 싶었더니 혼이 난 건 바로 저였습니다.
내 아들이 널 때렸다고? 얼마나 지랄같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으면 그랬겠냐? 네 년이 맞을 짓을 했겠지. 분명 그럴 거다. 넌 가만 보면 구타 유발자라고. 네? 구타 유발자요? 제가 맞을 짓을 했을 거라고요? 세상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좀 했다고 주먹질을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주먹은 누굴 때리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죽했으면 너한테 손찌검을 했겠냐? 보나마나 네 년이 내 아들의 심기를 건드렸겠지. 영찬아! 엄마 말이 맞지? 네 처가 뭐라 짓거려서 화가 나서 주먹을 쓴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흉을 본 걸 모두 일러 바쳤습니다. 진짜 이런 놈과 결혼한 제가 바보 천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모든 걸 들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피식 웃으며 멱살을 잡더군요. 어이구, 우리 며느님께서 이 시애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가하자고 보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너를 바로 내보내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훈육해서 바른 인생의 며느리이자 아내로 만들어줘야겠다.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이나 오빠나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오나요?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습니까? 이가 아주 당돌하고 싹수 누런 년이네. 그런 시애미가 어딨냐고? 바로 여기 있다. 애미 없이 큰 잡년아.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제 멱살을, 다른 손으로는 허리춤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팽개 친 채 바닥을 굴렀어요. 등이 제대로 바닥에 부딪히며 호흡이 막히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긴, 널 교육하는 중이지. 어때? 다시 한번 뒤집어 줄까?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따기를 2대 연속으로 갈기더군요. 치욕스럽고 부하가 치미는 순간이었죠. 야, 새끼야. 뱉은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다시 한 번만 주둥이를 멋대로 놀리면 척추를 접어 변기통에 쑤셔 박아주겠어. 이에 저는 2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무식하게 몸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직도 태권도 결승전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고 절대 발차기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으니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날 밤에 거실 소파에서 명상으로 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후 결벽증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고 남편이 심한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 일과 집안일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고통을 꾸역꾸역 참고 업무를 해내고 남편보다 30분 먼저 퇴근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혼자 쉴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 침대에 누워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오늘 말복인 거 알지? 시장 가서 오리고기 사서 푹 삶아라. 그리고 콩국수랑 인삼 갈아서 인삼우유도 만들어 놓고. 알겠냐? 어머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래도 그 많은 걸 다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어머님이랑 오빠 둘이서 외식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아파서요. 아프다는 년이 말은 잘하네. 야, 물도 못 삼킬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시킨 거 다 해놔라. 안 그랬다간 알지? 전화 끊는다. 시어머니는 제 몸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차려놓으라고 하셨죠. 잠시만 누워있다가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툭툭 때리며 깨우더군요. 어쭈 이것 봐라. 내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잠을 주무셨나 보네. 아이고 며느님 많이 피곤하셨어요. 이 늙은 노인네가 밥을 차릴까요? 시어머니가 비꼬듯이 제 뺨을 치며 깨우자 저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어요. 지금 바로 식사 준비할게요. 오리 백숙이랑 콩국수 되는 거지? 설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겠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주방으로 가서 찬장에 있던 햇반 2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식탁에 올렸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랑 콩자반 등 밑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밥을 다 차렸으니 알아서 드시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대충 드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오리랑 콩국수는 내일이나 모레 해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잠깐 스톱!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햇반 돌려서 밥을 차린 거야? 아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말복날 이렇게 허접한 걸 먹으라고? 아, 옛날엔 내가 이랬으면 시어머니한테 바로 귓방망이를 맞았을 텐데. 너 지금 구타 유발하고 있는 거 아니? 장난이라고 믿을 테니 어서 오리백숙 내놔라. 콩국수랑 인삼우유 다 차리란 말이야. 어머님,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몸이 아파요.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매서운 눈으로 말하더군요. 이야,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네. 너 복날 개처럼 처맞고 싶은 거야? 니년 척추를 접어서 변기통에 쑤셔 박아주리?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아채더군요. 야!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등을 돌리는 거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아, 애미가 없지? 애미 없는 년은 다 너 같냐? 야, 말해봐. 애미 없는 년은 기본 개념도 탁재하지 못하는 거냐고. 제발, 어머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지금 무지막지하게 아프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집 며느리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쉴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 내버려 주세요. 어머머, 이년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다고 노예라고 하니? 누가 들으면 진짜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알겠네. 꼴랑 3개월 살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대드는 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안 보고 살게요. 이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집을 나갈 기운이 없어 일단 침대에 누워 쉬었다가 나가든지 할게요. 아셨죠? 저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손찌검을 한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이 선 상태였어요. 이렇게 제 결심을 말하고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찬아, 이거 맞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인 거야? 말복날 백숙하라고 시킨 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밥 차리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게 정상인이 할 말이냐고. 당연히 아니지. 여보, 당신 이리 와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서서 밥해. 제가 한 말이 비몽사몽으로 한 말로 들었는지 아직도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이에게 확실히 전했습니다. 방금 못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둥아리 싸 물어라, 돼지기 싫으면. 이년이 아프다더니 대가리가 아픈 모양이구나. 제대로 돌았네. 좋다 이년아. 이혼을 하더라도 너 같은 년은 참교육을 해야 해. 우리 엄마와 나에게 막말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 육실하려나. 그이는 복싱 자세를 취하며 제 얼굴에 잽을 연타로 날렸는데 제가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 피했습니다. 뭐지? 내 주먹을 피한 거야? 이 바람을 가르는 초스피드 펀치를 피한 거야? 아, 열받네. 하, 여자라고 봐줬더니 안 되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간다. 원투, 원투! 저는 얼굴에 주먹 2대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고만장해지더니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발길질을 하더군요. 말복날 개 패듯이 저를 패고 있는 거였죠. 몸이 너무 안 좋은 저는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현관 쪽으로 네 발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곧장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붙잡았습니다. 이년아, 어디 가려고? 너같이 위아래 없는 싸가지 너는 돼지게 맞아야 해.
아직 매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맞아라. 아들아, 2년 도망 못 가게 더 족쳐. 말복날 스트레스 푼다 생각하고 조져버리란 말이야. 오케이? 엄마, 그럼 잘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봐. 나의 타이슨 뺨치는 주먹으로 존나게 패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제 양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일으키자 남편이 펀치를 연타로 날리더군요. 코를 맞은 저는 쌍코피가 줄줄 샜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코피가 터지면서 조금 전까지 아프던 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았어요. 열도 내리는 기분이었고 뼈와 살도 아프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제 뒤에서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뒤통수로 박치기를 하고 남편을 양팔로 밀어버렸어요. 분노한 남편이 주먹을 더 심하게 휘두르자 방 안으로 잽싸게 들어갔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잠시 침대에 누웠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쌍욕을 남발했습니다. 이년이 시애미 얼굴을 날려? 어메 아픈가. 나이 먹고 누구한테 맞아보는 거는 처음이네. 빨랑 문 열어라. 늦게 열면 매가 더 늘어날 것이야. 이 옆에 내야 당장 문 열어. 문 벗어버리고 니년 면상을 박살내기 전에 문 열란 말이야. 문 뒤에서 두 모자의 말이 귀에 명확하게 잘 들렸고 눈앞도 또렷하게 잘 보였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그만두긴 했지만 아끼던 도복은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저에겐 부적 같은 옷이어서 늘 제 곁에 두고 있었죠. 색이 바랜 도복을 꺼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띠를 메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저는 단전 호흡을 하며 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방문 앞에 섰는데 여전히 두 모자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에게 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등장부터 멋지게 하고 싶어 태권도 스텝을 밟으며 뒤로 물렀다가 이내 오른발에 힘을 실어 방문을 향해 날라차기를 했어요. 제 다리가 나무 문을 뚫고 나가 남편의 면상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다리를 빼고 문을 열었죠. 오랜만에 도복을 입었네요. 어머님, 저 거짓말한 거 있어요. 사실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운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려놓은 무도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려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너, 뭐야? 지금 방금 발차기로 문을 뚫고 내 아들의 얼굴을 가격해서 쓰러뜨린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 이런 고수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실컷 떠들 시간 있으세요? 지금부터 돼지게 맞으실 텐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니들 모자를 참교육해주겠다. 시어머니한테 바로 돌려차기를 시도했는데 잽싸게 피하더니 제 도복을 잡고 업어치기로 거실로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공중을 빙빙 돌고 두 발로 착지했습니다. 아니, 내 업어치기에 두 발로 서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년 이거 보통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니년을 볼 때마다 강한 기가 느껴졌다고. 어머님아, 운 좋게 한번 피하셨네요. 그런데 이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연속 발차기 들어간다. 앞차기 들어찍기 회축 정권 지르기 540도 턴 발차기. 시어머니는 얼굴과 몸통을 실컷 맞고는 바닥에 쓰러져 오바이트를 하더군요. 너무 강하다. 저녀는 내가 상대할. 어머님, 점심에 피자랑 파스타 드셨네요. 자기가 먹은 걸 확인해 본 기분이 어떠세요? 자, 그럼 말복날에 개 패듯이 마저 패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돌려차기로 시어머니가 하얀 개거품을 물고 몸에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정신 차린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재빠르게 날리더군요. 저는 무릎을 배 위로 바짝 올리며 남편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그이가 어퍼컷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빈틈이 보여 바로 돌려차기로 남편의 관자놀이를 날렸어요. 비틀거리는 그이는 벽을 잡고 머리를 흔들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더군요. 그 순간 저의 필살기를 날려주려고 소파를 밟고 공중으로 몸을 띄워서 1080도 발차기로 남편 얼굴을 날렸습니다. 그이는 각혈하며 기침을 하더니 이내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절했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복수와 응징을 해준 저는 두 모자를 제 앞으로 끌고 와서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 내가 오늘 분명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세요? 어머님, 그리고 유도 좀 했다고 업어치기로 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아니,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유도 기술이 나오는구나. 그것뿐인가요? 무식하게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더러 애미 없이 큰 년이 어쨌다고 했죠? 어머님 이빨 털리고 싶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해봐요. 어서!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했다. 용서하렴.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 꿇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데 바로 말이 안 나와서 먼저 발바닥으로 싸대기를 한 대 날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런 절대 고수인 줄 모르고 까불었어. 원래 진정한 선수는 소리가 나지 않아. 빈술에나 요란한 법이지. 이 빈술에 빈 껍데기 새끼야. 감히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너 같은 무식한 놈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여보, 잘못했어. 내가 돌았었나 봐. 다시는 당신한테 손대지 않을게. 아니, 손을 댈 수가 없지. 당신이 고수인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하, 이걸 어떡하지? 1분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니놈이 날 주먹으로 때린 거 진단서까지 떼어놨거든? 그거로 이혼 소송 걸고 회사에도 알릴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니까 괜히 마음이 약해지네? 당신 나랑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님도요? 그러자 두 사람은 불리한 상황인 걸 알고 있으니 무조건 사죄하며 저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자를 용서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더 살아보고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서 주방에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12첩 반상으로 밥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제 수저와 젓가락을 순금으로 바꿔놓았답니다. 어머, 이거 금이네. 어머님 이거 저를 위해 바꿔주셨어요? 그래, 그거 엄청 비싼 거야. 내가 큰 마음 먹고 장만한 거니까 새애기 네가 그걸로 맛있게 밥을 먹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방에는 오지 말거라. 내가 살림을 모두 도맡아서 할게. 너는 그저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 어머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러려고 했어요. 이제 여긴 내 세상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저녁은 오리백숙이랑 콩국수 좀 해주세요. 콩은 직접 갈아서 해주시고 면도 직접 반죽해서 뽑으세요. 그리고 인삼, 아니 제 몸이 허나하니까 산삼 한 뿌리 사와서 우유랑 갈아주세요. 그 정도는 먹어줘야 보약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네가 시킨 거 다 해주마. 그러니 무더운 날 몸 아껴가면서 일하고 오렴. 자, 얼른 밥 먹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설 기며 불편하게 밥을 먹었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었어요. 여자를 때린 놈에게 주는 벌이었죠. 그러게 왜 잠자는 맹수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 사달을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이는 제가 이혼 요구와 회사에 주먹질한 걸 알릴까봐 겁이 많이 났는지 저에게 비굴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무릎 꿇고 밥 잘 먹지? 이것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할만하네. 그래, 그만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계속 그렇게 밥 처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나 편하게 앉아도 돼? 귀에 못 박았니? 그냥 그렇게 처먹으라고. 그리고 회사에서 밥 먹을 때도 무릎 꿇고 먹어. 내 속이 시원하도록 말이야. 알겠니? 그러자 남편은 크게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 돼? 회사에서 무릎을 꿇고 밥을 먹으라니. 그럼 사람들이 날 뭐로 보겠어? 병신으로 보겠지. 당신 마누라 패는 개또라이로 몰리고 싶어? 아니면 비굴하게 병신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왕이었고 회사에서도 남편을 골려주는 맛으로 재밌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갑 중에서 최강갑이 되자 시집살이는 아주 편해졌고 두 모자를 부려먹으니 시원했습니다. 거의 3개월을 그렇게 왕처럼 지냈는데 아무래도 찌질하고 무식한 남편과는 더는 못 살 것 같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수를 10배 이상으로 돌려줬으니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주말에 시댁에서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댁 안으로 몸집이 큰 여자 여럿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고약한 며느리를 혼쭐내겠다고 같이 유도하던 동료들을 끌고 온 겁니다. 남편 역시 복싱 체육관에서 펀치 좀 친다는 동료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야, 군뱅이 며느리. 그동안 우리가 니년한테 갑질당한 거 더는 못 참는다. 해도 너무하길래 우리가 니년을 조지기로 결심했다. 나도 치사하게 다수를 데리고 와서 패주는 건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니년 행동을 보니 몰매를 때려도 속이 개운할까 말까라고. 오늘로써 그 위치를 바꿔야겠어. 당장 일어나!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비굴하게 못 산다고. 오늘 결판 내자. 우리가 정의 멤버로만 데리고 왔으니 니년은 오늘 돼지게 맞고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다.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눈을 뜨자 10명의 운동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더군요. 그래도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오늘 제대로 풀고 끝낼 수 있겠어. 그만 씹으려 이년아. 다들 덮쳐! 유도 선수들과 복싱 선수들이 한꺼번에 침대 위로 올라오길래 저는 공중으로 몸을 띄우며 가위차기로 2명씩 턱주가리를 날렸습니다. 다들 저를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저의 발차기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정확히 가위차기로 5번을 찼더니 유도 할머니들과 복싱 아저씨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곤 침대에서 도움닫기로 점프를 해서 공중 4회전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쳤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점심으로 먹었던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확인을 했고 남편은 바닥에 대자로 누워 기절했답니다. 그의 얼굴에 이온 소장을 집어 던지고 시어머니한테는 냉장고에 있던 생닭을 가져와 입에 쑤셔 넣었어요. 이거 뱉으면 안 돼요. 내가 나갈 때까지 입에 물고 있어야 해요. 잘못했어. 제가 한 번만 봐줘요. 봐주긴 뭘 봐줘요. 사람을 때로 불러서 날 잡으려고 했으면서 양심도 없으시네. 여하튼 나는 이만 갑니다.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줘야 할 겁니다. 오늘 집단으로 날 공격하려고 한 거 다 영상으로 찍었다고요. 이걸 판사님이 보시면 뒤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님 아들은 직장에서도 잘릴 거예요. 왜? 내가 작정하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원래도 쓰레기이지만 엄청난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서 폐기 처분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생닭을 입에 문 채로 저에게 두 손으로 빌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키득거리며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 채 말이죠. 그리하여 바로 친정으로 가서 아빠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다시 태권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선수로 활약할 수는 없지만 아빠의 길을 이어받을 수는 있었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접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며 이젠 다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이혼 소장을 날리게 되었고 저를 때리고 때로 몰려와서 런치하려 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 남편을 무너뜨렸어요. 먼저 이혼 위자료를 확실하게 뜯어냈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두 모자는 위자료를 해결하려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빚을 갚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이 이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서 회사에 재취업하는 건 어렵게 되었어요. 그이는 자존심이 있어서 허드렛 일은 못하겠는지 집에서 노는 백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겨우 연명하면서 산다고 하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망할지는 안 봐도 예상이 되니 더는 시모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태권도장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빠 연세가 60대 중반이셨으니 이젠 힘이 들어서 못하시겠다며 차량 운전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는데 저의 무시무시한 발차기를 본 관원들은 감탄을 하며 소문을 크게 냈어요. 제가 태권도 관장으로 일한 지 3달 만에 관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죠. 다시 도복을 입고 살아보니 이제야 저에게 꼭 맞는 직업을 가진 것 같아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했답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관장으로 살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며 마무리해야겠네요.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화주의자로 모기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겁 많고 순수한 남자예요. 평생 저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재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오는 가을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축하 댓글을 꼭 받고 싶네요. 제가 쓸 이야기는 더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